제10호 태풍 산산으로 인해 호텔 안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독일과 영국의 기자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의 일이며 최근 일본 지진과 태풍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업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디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27살의 베르타라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 원전의 안전성을 취재하기 위해 8월 중순 일본을 방문하였는데요. 8월 말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이번 태풍 산산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답니다. 비행기는 취소되고 교통은 마비되었죠. 일본에 갇혀버린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하답니다. 최근 독일에서 원자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저는 일본의 원전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죠. 일본의 기술력과 안전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실태를 독일에 알리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 도쿄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어요. 원전 주변 지역을 방문하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순조로웠죠. 일본의 원전 운영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기사를 쓸 생각에 마음이 바빴죠. 하지만 일본 취재를 마칠 무렵 예상치 못한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는데요. 뉴스에서는 태풍의 위력을 경고하였고 외출 자제 명령이 내려졌답니다. 저는 호텔에 갇혀버렸고 모든 취재 일정이 중단되었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거리는 물에 잠겼고 강한 바람에 나무들이 쓰러졌답니다. 이곳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저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는데요. 인터넷과 전화도 불안정해지면서 가족과 연락도 어려워졌죠. 이번 태풍은 일본의 주요 남서부 지역을 강타하며 시간당 최대 195km의 강풍과 함께 폭우를 동반하였는데요. 시속 195km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보통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게 되는데요. 태풍의 바람이 이보다 약 2배나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들이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로 인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십만 명이 대피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답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가옥이 파손되었고 미야자키시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16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옥과 도로 전력선들이 파괴되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 상태에 놓여 있고 이는 일상생활과 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가고시마현의 일부 지역은 강풍과 함께 700mm 이상의 비가 내려 현재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답니다. 일본 전역에서 산사태로 인해 수많은 주택들이 파손되었으며 약 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철도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교통대란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태풍은 또한 센다이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가고시마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답니다. 다행히도 현재 발전소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번 태풍은 2024년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건 작업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의 일이었는데요. 이번 태풍 이후 전문가들은 올가을에도 최대 2개의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일본의 기상 및 기후 조건, 태풍 패턴, 해수 온도 상승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후 변화는 태풍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이 형성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더욱 풍부해지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온난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여름과 가을 사이에 형성되는 태풍의 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답니다. 2024년 들어 이미 몇 차례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가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수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26.5도씨 이상의 따뜻한 해수면은 태풍의 발생과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4년 여름 동안 태평양 지역의 해수 온도는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가을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해수 온도가 더 높아지면서 태풍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에도 태평양 서부에서 새로운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가을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기압은 해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더욱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기의 조건도 태풍의 발생과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2024년 가을에는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태풍이 더욱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태풍이 일본을 향해 이동할 경우 이미 약화된 방어체계를 가진 일본의 여러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특히 산사태나 홍수와 같은 2차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도전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일본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립감을 주게 되는데요. 호텔 방 안에 갇혀서 창밖으로 태풍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독일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걱정할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고요. 게다가 태풍의 여파로 인해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았는데요. 편의점에 가도 물건이 다 떨어져 있었고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커다란 일이었답니다. 전기와 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어지게 되었죠. 호텔 직원들과 현지인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였지만 언어의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때 저는 호텔에서 영국인 출신의 일본 주재원으로 국제부 기자인 그레이스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레이스로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올해 7월까지 4개월 동안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왔다고 하였는데요. 일본에 온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진을 4번이나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느꼈을 때는 정말 공포스러웠다고 하였는데요. 의자가 흔들리고 벽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계속해서 작은 지진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마음이 정말 불안하였으며 언제 큰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긴장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산산도 정말 끔찍하다고 하였는데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빗물이 거세게 쏟아지는 소리로 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길거리에는 물이 넘쳐흐르고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등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다 왔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요. 서울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도 너무 편리하였고 가게들도 아주 친절하였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느껴졌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공공기관에서 뭔가를 처리해야 할 때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업무 처리의 속도와 방식도 매우 비효율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원활한 영어 소통은 물론이고 업무의 속도와 방식도 아주 빠르고 효율적이었으며 게다가 정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참 따뜻했다고 했는데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나 길을 물어볼 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느낌이 참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느끼기는 힘들다고 하였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삶은 마치 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음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었다고 하였는데요. 떡볶이와 삼겹살 그리고 김치찌개 등 어떠한 음식이든 언제든지 쉽게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모든 음식의 맛이 일품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와 파전이 너무 그리워진다고 하였는데요. 일본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한국의 강렬한 맛과 따뜻한 분위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지진과 태풍의 빈도와 강도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지진과 태풍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지진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지구의 주요 판 경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특히 태평양판과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일본은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판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고 발생하더라도 그 강도가 약한 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차이가 일본과 한국 간의 지진 피해 규모를 아주 다르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경우 일본은 태풍의 주요 경로에 위치해 있어 매년 수많은 태풍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일본의 태풍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섬나라인 일본의 지형적 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태풍이 지나갈 때 바다와 접하는 지역이 많아 태풍의 영향이 큰 반면에 한국은 서해와 동해로 인해 태풍이 상륙하기 전에 세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의 주요 산맥이 있어 태풍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본은 높은 산맥이 없는 지역도 많아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 덕분에 태풍이 상륙할 때 그 세력이 크게 약해지므로 피해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기후의 변화에 따라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본은 따뜻한 해류와 가까워 태풍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아 태풍이 일본만큼 강하게 발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도 해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업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전후 재건의 길을 걸어야 했는데요. 두 나라는 전쟁 동안의 만행과 폭력을 전 세계에 끼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이 전쟁 후 보여준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다고 하였는데요. 독일은 전쟁 과거사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와 화해의 길을 선택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차이는 오늘날에도 두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독일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과거사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독일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나치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와 홀로코스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를 교육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는데요. 1960년대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개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답니다. 이 행동은 독일이 과거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수많은 나치 전범들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독일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가 과거를 잊지 않고 이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죠. 게다가 독일의 교육 시스템 역시 이러한 반성의 문화를 깊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홀로코스트와 나치 정권의 만행에 대해 가르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답니다. 또한 독일의 과거사 반성은 유럽 내에서의 화해와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독일은 유럽연합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과거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답니다. 이는 독일이 단순히 과거를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화해와 협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후 태도는 독일과 사뭇 달랐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전쟁 후 미국 주도의 점령 통치 아래에서 빠르게 경제 재건에 나섰고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전범 처벌과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쟁 중 저지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잔혹 행위와 만행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하였는데요.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전쟁 범죄가 축소되거나 미화되는 경우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나 난징 대학살 같은 사건에 대한 서술이 불충분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일본 내에서 과거사를 직시하려는 움직임을 방해하고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 화해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고 했는데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전쟁 범죄를 부인하거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행동을 통해 전범을 기리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한국 등 전쟁 피해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했는데요. 특히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전사자들을 기리는 장소로 그 중에는 A급 전범으로 처형된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한 곳을 참배하는 행위는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이러한 전후 태도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는데요. 첫째로 독일은 전쟁 후 분단 국가로서 동서 독일이 각각 서방과 소련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독은 서방 세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사의 반성이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었고, 이는 독일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답니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경제 재건에 집중을 하면서 전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고 하였는데요.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요 동맹국으로 보고 전후 일본의 전범 처벌이나 과거사 청산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도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재편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사회 내부의 전통적 가치관과 국수주의적인 경향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군국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는 전후에도 일부 잔존하여 전쟁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사회 내에서 국가의 자존심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는 전쟁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난 세기 동안 복잡한 역사를 거쳐왔으며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는 두 나라 사이에 더욱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하였는데요.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고 35년간 이어진 식민 통치 동안 한국인들은 정치적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을 박탈당했으며 경제적 착취와 인권 침해를 겪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처는 여전히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반성 부족이 그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본은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이는 한일 관계의 지속적인 긴장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자주 축소되거나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부 일본의 정치인들과 역사학자들은 한국 병합이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이었다거나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기여했다는 주장을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이 한국의 가한 폭력과 억압을 부정하거나 희석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며 한국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국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그 피해를 충분히 서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서도 반영된다고 하였는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주로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993년 고노다마와 1995년 무라야마 다마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였지만 이후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은 이 사과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했는데요.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은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며 더 이상의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부족은 역사 왜곡과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거나 위안부 문제와 같은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출판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가장 민감한 쟁점 중의 하나로 일본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몇 차례의 사과와 보상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은 위안부 문제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이러한 역사 왜곡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한일 간의 갈등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를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불신을 깊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일본의 지진과 태풍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업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야기가 비록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하였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흥미롭고 관심이 갔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과 한국의 역사 의식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의 경험담을 들으며 다음에 꼭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의 호텔에 갇혀서 이렇게 메일을 쓰고 있지만 이번 태풍 산산을 경험하면서 자연재해와 원전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실감하였답니다. 게다가 일본처럼 지진과 태풍이 잦은 나라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과 일본의 원전 운영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폐쇄를 결정하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원전을 운영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하고 잦아지는 자연재해 앞에서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일본의 원전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독일 언론사의 기자인 베르타 씨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업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이 그들의 과거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일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르타 씨, 다음에 꼭 한국에 방문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